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기자님 목소리 들으면은 월요일 날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들어서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 소식이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좋을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말입니다. 오늘 첫 소식도 사실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열어드려야 되는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상호 관세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13일 날 상호 교역과 관세가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4월 2일부터예요. 네. 보조금, 환율, 디지털세 등 모든 무역 장벽을 평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보편 관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달 들어서는 상호 관세에 집중한 느낌입니다. 이 상호 관세가요, 사실 상대국 수준에 맞춰 관세를 정하는 조치인데, 이 90여 년 전 대공황 시기 때요, 이 보여 무역을 강화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네. 그러면서 서로 관세 장벽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량 줄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되겠냐라는 회의론이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방안이 상호 관세예요. 다시 말해서 90여 년 전에 도입이 됐을 때는 서로 관세를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한 게 상호 관세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들고 나온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상호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올리자라는 취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제도를 완전히 트럼프식으로 재해석해서 21세기에 지금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트럼프식으로 재해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네네. 뭐 어쨌든 이렇게 상호 관세에 보편 관세보다는 상호 관세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호 관세가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너가 10%? 아, 그래, 좋아. 그럼 우리도 10% 이거예요. 트럼프한테 어울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편 관세는 전 세계 전 품목 대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사실 거래,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거래와 협상의 여지가 좀 낮아요. 상호 관세는 양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서로 거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대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호 관세를 지금 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상호 관세가 아까 너가 10% 우리도 10%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네. 예를 들면 그 EU 같은 경우에 수입차에다가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수입차에 2.5% 관세만 적용하고 있어요. 상호 관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에 대한 관세율이 10%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유럽이 10% 매기니까 미국도 그럼 우리도 10%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EU가 연간 약 80만 대, 400억 유로가 넘는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여기서 관세가 10% 올라간다라고 하면 차량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차가 유럽 차와 경쟁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는 차가 비싸지만 우리나라 차량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참고로 우리는 FTA를 맺어가지고요. 세금이 없습니다. 관세가 서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없는 상황에서 관세율이 0%면 유럽 차만 비싸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호 관세 우리나라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훈풍이 불고 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어떨까요, 기자님? 이게 상호 관세라는 그 원칙만 놓고 보자면 좋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FTA 맺었으니까 98% 서로 교육하는 물품 98%가 무관세입니다. 네. 그럼 어차피 서로 매기기로 했으니까 그럼 서로 관세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린 달라질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국들은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물건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이 10%, 뭐 2.5%라고 하는 이 숫자, 세금 숫자뿐만이 아니고요. 비관세의 장벽까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비관세의 장벽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정보 조달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나 뭐 서비스 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서로 수출을 막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가. 음, 음. 그런데 요거를 비관세 장벽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트럼프 마음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된 환경 규제 같은 거요. 음. 야, 이거를 그 비관세 장벽이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세로 환산을 해볼게. 그럼 한 10% 효과 있는 거야. 그럼 10%를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제 비관세 장벽에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요. 앞서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이제 그 도입한 곳이 USTR 그 무역 대표부 있잖아요. 음, 음. 이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1일까지 각국에 비관세 장벽이 뭐가 있는지를 다 찾아가지고 그럼 이거 이제 비관세 장벽을 종합을 해서 얼마를 매길 건지를 트럼프한테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USTR이 매년 3월에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걸 발간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비관세 그 장벽이 뭐가 있는지를 아마 집대성할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미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게 만약에 미국 기업이 수출하는데 관세 장벽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떠어떠한 제도가 우리가 수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요. 라고 얘기하면 또 요 관세 장벽 이거는 한 그런 관세 5% 이런 식으로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문제 삼게 될 비관세 장벽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앞서 매년 그 무역 장벽 보고서 발표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게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인증 절차 문제. 요거 이제 환경 규제인데 요걸 이제 문제 삼고 있어요. 유전자 병형 농산물 GMO, 요 승인 지연, 미국산 과일 검역 보류, 외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 조달 제한, 위치 정보 해외 반출 제한 등 이런 것을 이제 비관세 장벽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환산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관세 폭탄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미국과 해당 국가, 우리를 치자면 미국과 우리나라 간 양자 협상에 따라서 이 관세율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 과정에서 아마도 미국은 미국 기업이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 아마 폐기하라라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한 취지로 마련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우리 기업만 규제한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이 주장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은 중국 거 안 써요, 우리가. 그렇죠. 다 애플, 구글, 아마존 미국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만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그 시장 상황 자체가 점유율이 미국 기업이 높다 보니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풀어라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환율 있잖아요. 네. 이 환율도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또 관세를 가지고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상 무역 상대국의 거의 모든 정책을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무제한 카드다. 특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부가가치세, 이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왜 문제가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아니 이건 그냥 각자의 나라의 세금, 조세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도잖아요. 예.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문제를 삼았냐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한 나라들은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거다. 어떤 국가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좀 말이 좀 웃긴데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는 이 부가세도 뭔가 기관세 이건 관세랑 비슷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부가세를 보자면요 상품과 서비스의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 서비스 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불하는 그 가격 있잖아요 제품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 세율은 국가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일본과 함께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EU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22%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으로 보자면 19.2%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50개 주 가운데 한 45개 주가 이 부가세 대신에 이 판매세라는 이름으로 해서요. 평균 한 6.6% 정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부가세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같은 경우 22%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미국산 차가 그 유럽에 가면 22% 세금이 붙어서 팔린다는 거죠. 반면에 유럽 차가 미국으로 오면 평균 6.6% 판매세만 내고 팔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럽연합이 자국에서 팔리는 차도 22%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가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생산했다, 뭐 국내에서 생산했다라고 해서 그냥 다 불리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건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외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서 부과하지 않은 높은 세율의 부가세를 부담한다.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좀 과한 참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건 틀리건 간에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주장은 이거고요. 이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가세를 보자면 유럽연합이 타깃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 같은 경우 22%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판매세가 없는 주도 있고 있는 주가 평균 6.6%. 그럼 벌써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큼을 관세로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조세제도 이거는 각국의 고유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것마저도 뒤흔들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니까 정말 전 세계 대통령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책은 나오고 있습니까? 대응책이 사실 아까 상호 관세 부과까지 4월 2일이니까 한 달이 남은 셈인 거잖아요. 네. 한 달이 안 남았네요. 아무튼 트럼프 방식이 항상 그래요. 일단 나 때린다 한 다음에 정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을 둬요. 한 달, 뭐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협상을 해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와서 이제 협상을 해서 뭐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싶으면 좀 봐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4월 상호 관세 부과 전까지는 아직 한 보름 정도가 남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 각국의 정상들이 다 트럼프 쪽으로 뭔가 발을 놓고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건 얻자라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경제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래, 협상입니다. 예전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상대하시는 뭐 동맹국이니까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래예요. 거래는 네가 주면 나도 이만큼 줄게 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4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우리도 미국한테 뭔가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실무자 차원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고 윗단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총리나 뭐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력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지금 오늘 통상 차관보입니다. 차관보가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무자가 가는 거예요. 실무자가 가서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뭘 주고 뭘 받을지를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통상 아웃리치, 이 아웃리치라는 걸 대외 접촉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뭐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네. 최태원 회장 비롯해서 뭐 조효상 HS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 이런 한 26명들이 나가가지고 직접 기업이 발로 뛰면서 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정치 뭔가 력이 부재하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정치 쪽에서보다는 경제계 쪽에서 뭔가 좀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더 되기는 합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이 소식이 좀 전해지겠네요. 네, 기대해 볼게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진짜 금값입니다. 금을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은퇴를 하시는 분이
내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선물로 골드바를 하나를 구입을 해놓으셨대요. 그 당시에 2천만 원이셨는데 오, 이번에 가서 보니까 7천만 원. 야, 진짜 대단한 선물이 됐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골드바를 그렇게 굉장한 선물로 가져다 놓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런 건가 싶긴 한데 골드바 판매가 요즘에도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판매 중단 사태까지 났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사실 금이라고 하는 게 투자 상품으로서의 사실 그 뭐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숫자만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금은 실물이 있다 보니까 네. 요 또 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물 금을 샀을 때 우리는 부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요. 네. 이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사실 실물 금을 사는 게 골드바를 사는 게 그닥 이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골드바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만족감 그렇죠.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막 인기가 있는데요. 금값이 오르면서 금 투자하는데 그럼 기왕이면 난 실물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네. 5대 은행에 이달 들어서 13일까지 골드바 판매액이요 400억이 넘었습니다. 이야. 이게 전달보다 한 130, 전달이 한 3배 되고요. 지난해 전년 동기 판매액의 약 20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년 전 2월 1일부터 13일 이때는 한 20억 팔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400억 넘게 팔렸다라는 거죠. 이게 늘어난 게 이달 3일 얼마 전입니다. 20억 수준이에요. 하루 골드바 판매액이요. 근데 5일에는 40억에 육박하더니 7일에는 50억 돌파했고요. 와, 금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은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13일에는 100억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다들 이제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라는 투자에서 나타난 심리를 포모라고 하거든요. 네. 이 포모 심리에 골드바 판매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골드바 시세가 100g짜리 한 개 가격이 약 1,500만 원이고요. 1kg짜리가 약 1억 6천 정도 합니다. 근데 13일 하루에만 250kg에 달하는 실물 금이 은행에서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집권 초기잖아요. 네네. 이제 말기까지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지금 네. 쟁여두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골드바를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대체 상품에까지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대체 상품이 바로 이 골드 뱅킹입니다. 이 골드 뱅킹은요, 골드 바는 실물을 사는 거잖아요. 네. 골드 뱅킹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듯이 이 통장 계좌를 만들어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가 원하면 실물을 인출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실물을 인출할 때 수수료도 내고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도 내는데 그렇죠.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매달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매달 금일 1g어치 사겠어라고 하면은 그 1g어치에 해당하는 돈이 이게 쌓이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예금과 제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금은 이자가 붙잖아요. 네. 이 골드뱅킹에는 따로 이자가 없는데 여기가 금값이 오르니까 이 평가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세계 은행 잔액이 세계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는 KB국민, 신한, 우리 이 세계 은행의 잔액이 지금 현재 9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골드뱅킹 잔액이요. 이렇게 많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사실 정기 예금에 넣어봐야 금리 연 2%대잖아요. 네. 그런데 금은 이 약간 느낌이 뭔가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금값이 오르니까 수익도 보네? 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드뱅킹 자체가 거의 예금, 적금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금통장을 골드뱅킹을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아까 골드바가 품절 사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골드 말고 은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은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은 가격 역시나 지금 지난해 10월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데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4개 은행에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버바 판매액이 약 5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전월 동기 대비 15배 넘겼습니다. 굉장하군요. 이러다 보니까 골드바 품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는 실버바까지 품절 사태가 났습니다. 얼마 정도 하나요? 실버바는 싸요. 쌉니다. 1kg 실버바가 현재 18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골드바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데 우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kg짜리 골드바를 팔고 있어요. 1kg이면 아까 제가 1억 6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사기 쉽지 않죠. 그래서 골드바는 10g, 100g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실버바는 1kg짜리가 가장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1kg 실버바가 한 180만 원이니까.
180만 원도 뭐 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골드바에 그놈과 비하면 비교하면 그럼요. 훨씬 싸네요. 아니 그러면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자가 붙는 건 아닌데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자 붙는 것처럼 그 시세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네네. 금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금을 내가 1g짜리 금이 음. 좀 우리 통 크게 1kg라고 할게요. 네. 기분이라도 좋게. 네. 1kg짜리 금이 시간이 지나서 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1kg은 아닌 게 아니에요. 똑같은 1kg으로 같습니다. 금의 수량은. 그런데 그거의 평가액이 금값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면 1kg을 내가 1억 6천에 샀는데 금값이 떨어져서 갑자기 연말에 되니까 금 1kg에 해당하는 가격이 1억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는 조금 떨어져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또 우상향하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어야겠네요. 금. 네네. 네, 이제 상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음. 그래서 약간 단타 매매하겠다, 막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목적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약간 나 금값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셔야지 단타로 접근하시면 아마 이 거래 비용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국내에서 금이 하도 인기여서 그런가 글로벌 시세보다도 국내 금이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언제나 무슨 가격을 보자면요. 수요와 공급에서 보자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뭐 가격이 떨어지고는 구조죠. 그럼 왜 국내 금값이 글로벌 금값보다 높으냐라고 보면 국내에서 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공급을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금 공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우리도 어차피 해외에서 사와야 돼요. 네. 그런데 국내 수요가 그 해외에서 사오는 그 양을 못 따라갈 정도로 거세다 보니까 국내에서 금값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사실 뭐 온누리 상품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이유가 되나요? 네, 이게 아까 제가 국내에서 금 수요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 수요를 상당히 이게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의심해 볼 만한 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을 사는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 자체가요, 그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거의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15% 최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할인해서 산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 안에 금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는 얘기인데 온라인 상품권 15% 할인에 적립금까지 받아서 금 한돈을 지금 한돈 세공비까지 하면 60만 원 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63만 원짜리 금을 52만 원에 샀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어느 글 보면 대충 한돈에 8만 원이 빠진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하면. 그래서 이게 온누리 상품권도 약간 구매 제한이 있거든요. 네. 온 가족 계좌를 다 동원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돌아다니면서 금을 사고 팔아서 나 얼마큼 벌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다 가능하군요. 보니까 되게 놀랍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과 협조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금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일반인들이 시도하는 이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통한 금 매수를 이용한 이 약간 차익을 노리는 이 거래요. 개인 딴에서도 벌어지겠지만 이게 그 약간 불법입니다. 금을 이렇게 하는 건요. 근데 요거 아마 조금 일종의 약간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기업 단위로 약간 대량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통해서 금은방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좀 조사에 나섰다고 해서요. 이 조사 결과가 좀 밝혀져서 금값이 좀 정상화를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국내와 해외의 그 금값의 차이요. 이 괴리율이 지금 현재 한 24% 정도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괴리율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좁혀지죠. 예. 그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사실 국제 금값은 별로 안 떨어졌는데 국내 금값이 약간 급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금값 이야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란 기자와 함께한 시간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